오늘은 부터 시작을 하면은 설정을 바꾸고 오늘은 액티브 스캐닝을 할 차례고요.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액티브 스캐닝을 할 차례입니다. 지난번까지는 패시브 스캐닝 위해서 진행했고요. 쇼단이랑 구글 해킹, 스위즈 넷크래프트에서 이미 알려진 정보를 통해 가지고 스캐닝을 했다면 이번엔 액티브 스캐닝입니다. 액티브 스캐닝을 하기에 앞서 한번 되돌아보면 일단 모의 해킹을 진행하면 대상 선정 및 범위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모의 해킹 대상에 대한 정보라든지 정보라든지 도메인 주소라든지 외부 평판, SNS 운영 정보, 직원에 대한 정보 등을 쭉 수집하고요. 오신트를 이용을 했죠. 오신트를 통해서 좀 프라이빗한 정보이긴 하지만은 내부에 있는 그런 연락처라든지 외부에서 사용하는 SNS들 그런 아이디까지 다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정보는 직원들 정보뿐만 아니에요. 들어와가지고 같이 협력하는 직원들 마이크를 켜놓으셨나 봅니다. 그 협력 직원들 정보들까지 다 수집을 하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건 사전에 공지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DNS 질의 정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외부에서 오픈된 정보 중에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웹 서비스예요. 왜냐하면 웹 서비스는 서비스를 대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부 시스템을 갖다 외부에 열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웹 서비스에 대한 DNS 정보들 통해서 IP 정보들이 수집되고 그 내부 사이트의 주소라든지 그런 규모라든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 DNS 커리 정보 가장 그 정보들이 수집되기 좋은 장소거든요. DNS 커리를 통해서 관리자 정보라든지 레코드 업데이트 주기라든지 서브 도메인, MX 등그 DNS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집된 IP 정보들을 통해서 외부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대역이라든지 웹서버, 그리고 웹서버에 연계되어 있는 DB라든지 DNS 네임 서버 주소라든지 그리고 내부의 네트워크 대역, 그리고 내부에 사용 중 IP 대역, 인트라넷 등 내부 DNS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목록을 수집했다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경로 추적을 하고 방화벽이 있는지, IDS, IPS는 있는지, 그리고 목적지 네트워크의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리스트는 어떻게 되는지, 호스트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액티브 스캐닝부터는 이제 패시브 스캐닝,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패시브 스캐닝이 이제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는 건데, 이건 직접 특정 대상으로부터 취약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인 스캔 공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어, 이게, 이게 말 그대로 대문만 건드려도 법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직접 스캐닝은 하지 않는 것이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격 대상을 직접 스캐닝하고 DNS 정보 수집하고 포트 스캐닝, 웹 스캐닝, 종합 취약점 스캐닝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액티브 스캐닝에서 맨 먼저 DNS 질의를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제 후이즈 사이트 가서 도메인 소유자 및 도메인 이름, 그리고 소유자 연락처, 등록 시기와 업데이트 시기, 그리고 주 DNS, 보조 DNS 서버의 주소, 네임 서버의 주소를 삭제하는 겁니다. 이거는 많이들 가보셨겠지만 한번 다시 들어가 보면은 미리 다 띄워놨는데요. 이제는 여기에서 지난해 주소를 찾아보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오게 되죠.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게 웹마스터 주소하고 이런 주소들이 다 공개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사회공학을 하기 위해서 스피어 피싱 메일도 보내기도 하고 그럼 거의 한 90% 이상 걸려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어디에서 이제 IP, DNS가 등록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들, 업데이트 정보, 최초 생성된 1997년도에
네이버닷컴이라는 걸 등록을 했나 봐요. 그리고 업데이트는 최근에 이날짜 됐고, 이런 정보들을 쭉 스캐닝을 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카이브 org라고 해가지고요. 그 도메인을 얘네들이 스샷을 떠나요. 스샷을 떠나서 매해 어떻게 변했는지 아카이브 정보를 여기에다가 넣어놓게 됩니다. 솔직히 얘가 이상하기도 하긴 한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최초에 나타난 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활성화된 시기부터 해가지고 계속 아카이브 정보로 하나씩 하나씩 모아놓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게 옛날에 자기가 만들었던 도메인으로 그 주소를 찾아보면 옛날 자기 홈페이지도 발견되게 되고 이렇게 메인 페이지를 저장을 해놔요. 이렇게 스크린샷을 떠놓으니까 이쪽에서 한 번씩 찾아봐도 찾아서 이쪽이 어떻게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고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페이지들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보고서에 넣기도 합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DNS 쿼리를 하는 거죠. 이제 이 DNS 쿼리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왜냐하면 미라이 본넷 이전과 이후. 왜냐하면 미라이 본넷이 DNS UDP 플로딩을 통해 가지고 DNS에 뭐 TXT 질이라든지 뭐 A 도메인 뭐 NE 질이라든지 해가지고 그걸 반사 공격, DR로스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본넷이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DNS가 예전에 거의 관리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본넷 이후로 DNS 서버에 대한 보안 설정이 강화가 돼서 예전에는 웬만큼 NENE를 보내면은 다 반응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네이버닷컴 N이라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페이지가 쭉 찍혀가지고 그, 그 리스트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그 반사 공격을 통해 가지고 이 리스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희생자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정보들이 그러면 플로딩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DNS 질의가 안 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 DNS 질의를 하지 않았던 그 희생자가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애니 정보라든지 TXT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 더 이상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AXFR 영역으로 사용했거든요. 이거는 왜 사용했는지 잠깐 보시면 DNS를 구축을 안 해보셨잖아요. 아무도 그 구축을 해보신 분들 있고 저는 SI 쪽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DNS 서버를 굉장히 많이 구축을 해봤어요. 그래서 바인드를 통해 가지고 구축을 하게 되면은 이런 바인드를 설치하면 하게 되고 바인드 설치하면 어떤 컨피그 네임.컴프에 컨피그를 하게 되고 그 컨피그를 통해 가지고 DNS 존을 만들게 되고 그 존에 의해 가지고 그 질의를 하게 되는데 최초에는 그 컨피그 값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모르고 이거의 보안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 컴프로 사용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곳에서 보안 침해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질의가 다 돼버리고 그래서 대충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은 그 DNS를 구매를 먼저 하고 그리고 NS를 그 네임 서버를 등록하게 되면요. 그 유저가 질의를 하게 될 때 뭐 example.com이라고 질의를 하게 되면은 맨 처음 그 닷컴으로 하게 되면 루트 쪽 TLD라는 게 탑 레벨 도메인이라고 해서 그 루트 네임 서버한테 질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닷컴 서버한테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설라이티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자 모드인 네임 서버에게 질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내용을 그 IP 정보를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트레이스를 찾아서 보면은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어려운데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면요. 그 여기 뒤에 닷컴 뒤에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루트 도메인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루트 도메인 중에 하나가 얘는 닷컴이기 때문에 닷컴으로 보내라.
라고 해서 8080 해서 그다음에 닷컴 서버들이 보이죠. 닷컴 도메인을 관리하고 있는 서버들. 그래서 g.root 서버에서 받았고 그래서 닷컴에서 조회를 해서 g.server.net g.server.net이 있는데 blb.server.net 이곳에서 받아서 최종적으로 그 네임 서버에 도착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닷컴이라는 주소를 IP로 바꿔서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설정 입장에서 보면은 최초에 이쪽이 여러분이 보완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거 진짜 테스트를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 둘 테스트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설정 값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초임자들 같은 경우는 제 강의는 거의 초에서 중상급, 중급 정도 그 대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그 서버 대시 월드.info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자기가 세팅하고 싶은 대부분의 컴퓨터 값들이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DNS 내가 설치를 하고 싶다 그럼 DNS 가서 DNS 서버 바인드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DNS 서버는 그럼 인스톨 바인드를 보게 되고 그럼 이렇게 인스톨을 해라. 근데 인스톨을 하게 될 경우에는 컴퓨터 값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 설정 값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라라고 가이딩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allow query거든요. allow query. 여기에서 디폴트가 뭐 any로 열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도메인 서버는 두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두 가지 역할. 어설라이즈드 하는 역할. 왜냐하면 이게 네임 서버. 내가 이 도메인을 확보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서버. 그래서 어설라이즈드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얼라우드 쿼리라고 되어 있는 건 리커시브 쪽일 거예요. 리커시브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재개 쿼리라고 해서 내가 어떤 도메인을 받으면 이 도메인이 어떤 도메인인지 어떤 IP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상위에 이제 루시나 TLD.com 이쪽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돼요. 어설라이즈드 도메인은 관리자와 리커시브 재기 역할을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어설라이즈드 관리 도메인 쪽이 없이 그냥 재기 역할만 하는 그두 가지 역할로 나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얼라우드 쿼리라는 값이 로컬에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서버가 있는 자기 IP 대역에다만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외부의 다른 사람이 이 안에 있는 내부의 도메인을 갖다 쿼리를 해가기 때문에 이렇게 박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랜스퍼인데요. DNS 서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버는 단순하고 세팅하기는 쉬운데 이게 DNS 서버가 무너지게 되면은 전체 서비스가 외부 서비스가 무너진다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난리가 나겠죠. 1등급 서비스로 분류가 되고 보안도 거의 1등급입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A와 B 도메인으로 항상 하이어빌리티 세팅을 위해서 가용성을 위해서 A와 B로 나눠 두 대 이상을 세팅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대의 세팅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대가 이 안에 있는 도메인 그 값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좋은 파일이라고 부르는데 그 좋은 파일을 서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 교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트랜스퍼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교환을 할 수 있는 서버의 대역을 정해주는 거죠. 로컬이거나 그리고 10점대 자기 대역이거나 아니면 특정 IP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건 트랜스폼이라고 공개를 DNS 쿼리를 할 수 있도록 테스팅을 위한 그런 도메인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살펴보면은 리그 존 위에 거 가져오죠. 그래서 NS만 보게 되면은 네임 서버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얘네들 어슬라이즈드라고 그 등록 서버 권한이 있는
이 존 트랜스포 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 파일을 가지고 있는 서버고요. 여기서 보면 두 개가 있죠. 닌자 두 개.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자기의 존 파일들, 도메인 소유한 도메인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그 디그 A XFR이고 그리고 존 트랜스퍼 이에 대해서 서로 가지고 교환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명령어들이 이렇게 보면은 AXFR을 통해서 이 존 트랜스포 미에 대한 도메인 이하의 파일들을 서로 교환을 할 수 있는지 하면은 이게 리스트가 쭉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그 반사 공격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지금 몇 개 안 나와 있지만 웬만한 포털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포털을 많이 관리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도메인에 대한 그 서브 도메인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 이런 리스트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반사 공격에 사용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존 트랜스퍼를 막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allow 트랜스퍼 쪽이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해당 도메인만 딱 존 트랜스퍼를 할 수 있도록 잡아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쪽 다 익스터널하고 인터널하고 뭐 하나씩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중요한 옵션들을 여기다 넣고 주는 건데 이 여기다 넣어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리스트 보시면은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게 다 그 설명들입니다. 그 내부 입장에서는 컨피그 가이드하고 그리고 도메인 입장에서 수집하기 위해서 존 트랜스퍼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이게 세팅을 이쪽으로 해주게 되는 거고 올라우 트랜스퍼는 이 안에 트러스터된 네임 서버로만 주고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내부의 서브 도메인들이 다 밖으로 노출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그 서버들의 IP 값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다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DNS에서 노출된 서비스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네트워크 구성을 확인하고 포트 매칭된 프로토콜 취약점을 확인하고 그리고 배너 정보를 확인하게 되는데 한 가지 더 재미난 거는 최근에 그 사이트 하나를 보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 DNS 덤프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 IP 저는 다음넷을 조회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인터넷상에서 쭉 얘가 DNS 서버 정보, 네임 서버 정보, 그 MX는 메일 익스체인지 서버들, IP 대역들 다 보이시죠? 211 대역들, 그리고 다음 .net, 그리고 10 다음 .net 이게 다 서버 도메인들이죠. 그래서 203, 27, 211 이거 하고 이쪽 왠지 근데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이거 그걸 잘못 들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쭉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외부에서 거의 노출되면 좀 꺼림칙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리스트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심지어 이 안에 있는 IP라든지 서비스는 어디서 받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수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타겟팅 대상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맵으로도 그려줘요. 다음 점 넷이 어디 맵으로 돼서 어떻게 가고 이런 리스트들이 쭉 연관 지어가지고 다 보이게 됩니다. 다음 점 DNS 넘어가서 NS 쪽 넘어가고 그 메일 서버 쪽 이런 정보들을 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입니다, 이거. 이거. 더 재밌는 거는 여기에 마우스가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도 사이트 대상으로 할 때 이 정보들을 주거든요. 이 정말 이게 서브 도메인들이 맞느냐, 그리고 이 헤더들 정보들을 보기도 하고요. 헤더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닿지를 않는다. 헤더 정보들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몇몇 취약한 사이트들은 아파치 정보라든지 그런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SH 2.0 OpenSSH 뭐 유분투의 2.4 왜 이런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이런 좋은 사이트가 있다고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어, 지금은 거의 다 DNS 컬이나 이런 것들을 막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된 정보들을 하나하나 수집하는 곳에서 정보를 얻는 게 더 빠르고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이트의 규모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로 추적인데요. 경로 추적은 보통 트레이스 설트나 트레이스 라우트를 하게 되는데, 뭐 트레이스 라우트 네이버 이런 형식으로 하면은 쭉 IP가 뜨다가 중간에 땡땡땡땡땡땡 점으로 바뀌기도 하고 합니다. 이 전에 이게 방화벽이거나 IPS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요 IP 요 장비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확인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 이런 그림 파일이 하나 보이죠? 이거는 뭐 비주얼 라우터라고 부르는데 이 비주얼 라우터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통해서 하면은 이 라우팅 경로가 그 라우터라는 경우는 같은 경우 라우터 같은 경우 패킷을 최단 경로를 설정해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서 패킷을 교환해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작동을 할 때는 라우팅 목록 테이블에 목록이 IP 목록이 있으면은 자기가 받고 없으면은 업다운 방식으로 해서 위로 보내고 없으면은 위로 보내서 상위의 라우터로 다른 걸 찾게 만드는 그런 알고리즘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IP가 없다 그러면은 다운 시켜버려서 없다라고 표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 IP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IP를 발견했다면은 가장 좋은 건 사회공학으로 사회공학을 하거나 웹 쪽을 뚫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너무 간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패킷을 조작하고 이런 거는 요즘 IDS, IPS가 너무 좋아져서 다 걸리고요. 요즘에는 웬만하면 사회공학을 많이 이용하는데 모이에킹 같은 경우는 그 사회공학은 조금 안 하는 게 좋죠. 사회공학은 일단 보안인식 교육까지만 하는 게 좋고 이후에 사회공학을 다루긴 할 건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내부 서비스들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엠맵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엠맵 같은 경우는 초임자들은 이렇게 보시면 뭐 커넥트 함수에서 오픈 스캔을 하시다, 신 스캔을 하게 된다. 뭐 중에는 뭐 스텔스 스캔도 있다. 그래서 하프 오프 스캔을 한다. 이렇게 하면 스텔스 스캔이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IDS, IPS가 너무 좋아져서 옛날에는 IDS, IPS 성능이 안 좋았던 시절에는 그 TCP 3핸드 쉐이킹을 맺지 않으면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장 중 공간도 작고 그리고 이 패킷을 다 트래킹하기에는 얘가 성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세션이 다 에크까지 다 맺혀지지 않으면은 다 없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접근하는 모든 IP를 다 추적하려 하기 때문에 이런 명령어들은 이제 거의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NTP, 엠맵 통해 가지고 때려 보시고요. 그리고 와이어샤크 통해서 그 세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트래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거를 보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씩 테스트를 해보시고 여러 가지 뭐 필터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DNS도 제거해 보시고, DNS도 제거된 값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하나씩 찾아보는 건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맵을 그냥 지나가면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실습을 조금 해보시면은 두 개를 띄워놨고요. 하나는 칼리 리눅스고 또 하나는 메타스플로이터블 그 설치하라고 했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는 대로 앱맵에 가장 많이 사용한 명령은 SV죠. 버전 정보, 서비스가 버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때려보시면은 이거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SV를 많이 사용하고 버전 정보를 통해 가지고 그 저는 이 빅팀이라고 호스트에 박아 넣어서 172, 16, 147, 139가 메타스플로이터블이고요. 여기에서 쭉 보시면은 21번 포트도 열렸고 23번 포트, 22번, 23번, 25번 쭉 열리고 그리고 그 서비스에 대한 버전 정보들이 쭉 보이죠. 그리고 S5하고 SV를 가장 많이 쓰는데 S5 정보라면은 OS 핑거프린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정보로 보려면 A라고 입력하게 됩니다. 뭐 이번에는 사전에 앱맵을 통해 가지고 해당 사이트를 직접 때리진 않고요. 웹 해킹이나 이런 해킹을 통해 가지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에 거기에 백도어를 열어서 그 내부에서 레터럴 무브먼트를 측면 공격이라든지 뭐 그런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쓰고요. 내부에 IDS, IPS를 내부적으로 또 막는 게 있으면은 또 그거 뒤에서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앱맵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때 앱맵을 보시면 이런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OS 정보를 확인하는데 뭐 우리가 배웠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앱맵 보시면은 핑거프린팅으로 데이터베이스 매칭 조건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매칭 조건을 보시면은 USR의 쉐어에 위에 가보시면은 DB들이 다 존재하게 됩니다. 앱맵의 페이로드라든지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DB를 통해 가지고 매칭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만 보시죠. 배우실 때 보면은 그 OS 핑거프린트 정보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TTL이다. 리눅스 같은 경우는 64, 윈도우즈는 128, 유닉스 같은 경우는 225로 TTL이 날아오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는 상대의 OS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앱맵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박아놓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저도 뭐 이쪽 구문은 다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살펴보면은 DB 정보들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앱맵의 OS의 DB 정보에서 뭐 이런 정보들이 쭉 나오게 되죠. 해가지고 한 30줄 만 보고 OS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CentOS가 나와 있는 한 30줄 정도만 살펴보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뭐 리눅스 커널 2.6, CentOS 파이널 가지고 리스트가 쭉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다 지문으로 사용되는 그런 내용들을 조합해 놓은 건데요. 이게 맨 밑에 이제 I 이거 보이시죠? I 이쪽이 보이는데 이 I 같은 경우는 ICMP 에코의 줄임말이고요. BFI 같은 경우는 뭐 No ICMP BF라고 해서
처음에 ICMP가 나올 때 콤플렉스 세트 값으로 날라온다. 그런 뜻이고요. T 같은 경우는 TPL 값의 줄임말이고요. 여기 3B하고 4O라고 써 있는 거는 여기 보면 헥사 값입니다. 3B 같은 경우는 59에서 69. 그래서 TTL 값이 59에서 69 사이의 값이면 리눅스 값이다. 이렇게 되고요. TG라 같은 경우는 최초의 TTL이 날라올 때 추측하건대 한 40 정도 날라오면은 CentOS 리눅스 커널 2.6 버전 때 나올 거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CD는 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리스폰스 코드가 한 S 정도로 날라오면은 이걸 다 추측을 하게 되면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갈 거다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문들을 남기게 돼서 이걸 통해 가지고 OS 핑거프린팅을 하게 되는 거죠. 되고요. 코드 바뀌었는데 뭐, 중급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초급자분들이나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거 반드시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 와이어샤크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보는 거거든요. 시퀀스 넘버, 액크나리지 넘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상태 정보들, UAP, RSF, 그 윈도우 사이즈, 이 정보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머리에 달달 암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옛날에 MTF 사이즈가 1500일 때 MTF 사이즈를 정말 어떻게 정하면 좋으냐, 헤더를 잘 몰라가지고 계산을 못하는 경우도 막 그냥 헤더 20개, 20바이트 이런 정보들을 필히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앞서 보시면은 아까 스캔 정보 보셨죠? 정보가 좀 사라졌나 보다. 스캔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죠. 스캔 정보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 21번, 22번, 23번 앱맵에 또 다른 기능 하나를 더 보고 하는 게 나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스크립트가 있는데요, 앱맵에. 케이트 정보로 NSE 정보를 살펴보시면은 많이도 나오네. 뒤에 스크립트 정보가 있는데요. 그 밖의 정보로서 이제 앱맵의 스크립트가 제공이 돼서 이 취약점들을 일부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은 그 VSFTP 쪽 리스트가 보였죠? 취약점으로. 그래서 앱맵에서 IP 쪽에 이 21번 포트였죠. 스크립트라는 공용어가 있죠. FTP에 VSFTP 취약점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스크립트가 별도로 동결을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스크립트로 확인한 결과 취약점이 하나가 존재한다. 그리고 스크립트 CV 코드는 이렇게 되고 그런 내용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M 사이트거든요. 앱맵에 번 쪽, vulnerability 쪽. 그래서 이런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직접 취약점이 있는지 일부러 조회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지금은 다 앱맵을 통해 가지고 리스트 확보한 것 중에서 하나씩 점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SMTP가 아까 25번 포트가 열려 있는 걸 확인하게 됐죠. SMTP라는 거는 이제 심플 메일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인터넷에서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고요. 25포트 사용하고, 그리고 또 MX 레코드 쪽 아까 DNS로 확인했던 그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메일 서버 간의 송수신뿐 아니라 메일 클라이언트에서 메일 서버로 메일 보낼 때도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리눅스 같은 경우는 서버와 사용자들 간의 그 통신을 위해 가지고 SMTP 박스가 기본적으로 하나씩 생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SMTP가 열려 있을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그 사용자 리스트를 어떻게 확인할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verify라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SMTP 클라이언트가 SMTP 서버의 특정 아이디에 대해서 메일이 있는지 검증을 통해 가지고 안에 사용자 정보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오신트로 점검을 해가지고 요 파일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번 25포트가 열려 있는 거 확인하셨죠? 그래서 이쪽 메타스플리터 어플에 25번 열게 되면 220으로 해서 접속이 완료되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리눅스 서버니까 루시 있는지 그럼 베리파이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면은 252 200 해서 루시 있는 걸로 확인되었고요. 파이로 해가지고 테스트 때려보면은 익시트 어드레스를 리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확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그 뒤에 아이디를 쳐가지고 요 안에 그 아이디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오신트를 통해 가지고 그 아이디 그 직원들의 아이디들 많이 쓰잖아요. 특히 뭐 페이스북 같은 아이디나 그런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서 워드리스트 파일을 확인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220 같은 경우는 응답 코드 서비스 준비되었다. 그리고 500 같은 경우는 메일박스를 이용할 수 없음. 사용자가 없다라고 보시게 되는 거고요. 252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응답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에 있는 내부 사용자들을 하나하나 조사를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뭐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 안에 SMTP 유저 인엄이라는 파일이 존재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인포메이션 그래프팅 SMTP 쪽 이런 파일이 올라오죠. 보시면은 SMTP 유저 인엄에 MA 베리파이 넣고 유저는 유저.점 텍스트를 이용을 해라.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을 쭉 준비해둬라. 그 유저 아이디가 적혀 있는 그런 다음에 상대 아이디로 때려가라. 그러면은 이제 자동으로 수집을 해주겠다. 근데 이 텍스트 파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신트를 하게 되는 이유고요. 오신트를 통해 가지고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주 쓰는 그 아이디들을 수집을 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은 칼리 같은 경우는 그 워드리스트가 기본적으로 좀 제공이 돼요. 페이트 가지고 리스트로 조회를 해보면은 이런 파일들이 그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 SQL 맵에서 사용하는 워드리스트, 메타스플로이터에 사용하는 워드리스트 이런 워드리스트들이 잔뜩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뭐 AAA, BBB, 패스워드 뭐 이런 워드리스트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이런 워드리스트를 잘 확보하는 게 나중에 모의 해킹을 진행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하나를 해보시죠. MPP 이놈 그리고 SM의 verify 명령어를 보고 유저를 사용할 건데 그 유저 워드리스트는 플로이 더블 로이의 게임 넥슨 TFT
이게 어느 순간부터 탭이 잘 안 되더라고요. 리스트, 네, 랩다, 스포츠에 또 진행을 하게 되면은 보시면 쭉 올라오죠. 백업이라는 아이디가 존재하고 DHCP라는 아이디가 존재하고 TFTP라는 아이디가 존재하고 이런 존재하는 아이디들의 리스트들을 쭉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보면 다 시스템 계정들인 것 같죠. 그 시스템 계정들이어서 다 막혀 있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것 같고 왠지 이런 아이디는 접근이 가능할 것만 같은 아이디들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게 주요 통신 기반 기술 취약점 분석 평가 방법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관공서 같은 경우 여기서 보면 U71번에 있어요. EXPN하고 베리파이 명령어를 제한해라. 이 명령어를 제한하는 거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 가이드가 들어있으니까요. 가이드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베리파이를 통해 가지고 ID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할 거는 닉토입니다. 이거는 방규원 강사하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엠맥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구성 정보를 스캔하고 IP를 스캔하고 호스트 예, 포트가 어떻게 열려 있고 이런 걸 확인하고 그런 거면은 닉토 같은 경우는 이제 HTTP 80 서버 80 포트가 열려 있거나 이럴 때 이제 좋죠. 그래서 호스트 명 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리스트를 쭉 때려보면은 나오게 되죠. 빅토도 한번 해볼까요? 오래 걸려가지고 이런 리스트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다 HTTP에 대한 취약점 리스트들이 쭉 출력하게 되는 정보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타겟 IP야 서버 이런 것들이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죠. 버전 정보라든지 이런 DOC 파일들, DHC 디렉토리, PHMI 어드민 이런 정보들이 외부로 노출되면은 소리가 나는 거죠. 해커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죠, 결국에. 그리고 빠르게 넘어가면 또 스파르타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도 설명했다시피 하나하나 했잖아요. 우리가 베리파이도 확인하고, 니토도 확인하고, MF도 확인하고, 근데 이게 스파르타라는 툴이 있어요. 그 실행하게 되면요. 좀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IP 넣어가지고, 옵셋을 때려보게 되면은, 얘가 쭉 스캐닝을 해줘요, 자동으로. 위에서 돌아가고, 백그라운드 돌아가고, 앞에 보이죠? 지금 빅토도 돌아가고, 스크린샷도 찍어주고, 이런 페이지 정보가 보이게 되네요. 또 SMTP에 이놈의 베리파이 돌려줘가지고, 어떤 IP들이 존재하는지 쭉 스캔으로 긁어오고, 그리고 MySQL 가서 디폴트가 뭐냐면, 루트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바꿨는지, 디폴트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루스로 로그인이 되네요. SQL 루스로 로그인이 된다. 포스트 SQL에 디폴트 보게 되면은, 이쪽도 포스트그레스에
포스트그레스 IP 패스워드가 이렇게 되어 있다. FTP 디폴트도 한번 확인해 보면은 FTP, FTP로 세팅이 되어 있다. 그럼 워드리스트 통해 가지고 다 스캐닝을 해주는 겁니다. 워드리스트 세팅해주면은 다 확인해가지고 되고요. 위에서 존더 리퍼하고 엔크랙하고 이런 거 통해가지고 그 사전 공부도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이런 리스트, 이런 스파르타 툴을 통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확인하게 됩니다. 빅도가 아까는 80으로 스캐닝했는데 이제 8180이 있으니까 그것도 마저 스캐닝 하는 거고요. 8180에 대한 스크린샷. 종합 스캐닝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파르타는. 여기에 맨 앞에 보시면 엠맵으로 아까 우리가 스캐닝했던 것들, 내용들, 쌈바도 다 열려있고, 그런 리스트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되는 다 정보들이죠. 이게 보면 내부로 침투해 들어가면 이렇게 다 열려 있거나 조치가 안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심해요. 왜냐하면은 OS를 세팅하고 AP를 올리잖아요. 그럼 웹아스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웹아스 시스템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웹아스 시스템을 설정하고 나서 아무도 그거에 대한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구축업체들이 설치하고 나가면 그러면은 이런 세팅 하나하나가 변경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앞단에다가 뭐 접근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방비를 굉장히 많이 하긴 하는데 결국에 접근 제어 시스템도 한번 들어갔다가 측면 공격을 하게 되면은 그냥 여지없이 뚫리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안 나올 것 같은데 기초적인 거 아니야 하는데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다 뚫립니다. 웬만하면 여기 패킷을 어떻게 조작해서 외부로 보내 가지고 그 해킹할 것인지 그게 힘든 거지. 그 전에 이런 스캐닝은 웬만해선 다 걸리게 됩니다. 이런 리스트를 보게 되고요. 일단 스파르타 툴까지 확인하셨고요. 스파르타 툴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작업들을 하게 될 건데요. 이런 여러 가지 툴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돌리면서 와이샤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패키지 주고받는지 하나하나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스파르타를 보낼 때 80 포트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들을 주고받는지 와이샤프 보면서 패킷들 하나하나 보면서 확인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그 툴을 실행해보고 와이어샤프 통해 가지고 어떤 들이 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TCP 스트림을 통해서 수차적으로 하나씩 보고 소스 포트가 데스티네이션 포트 그리고 스캐닝을 했을 때 뭐 윈도우 사이즈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보고 그냥 눈으로 하나씩 일단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SMTP랑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요거는 다 그 공짜로 제공하는 스캐닝 툴이잖아요. 때문에 조금 허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넷소스라든지 라피드 세븐의 그 네스포스 같은 종합 스캐닝 툴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스캐닝 도구들의 그런 DB들이 엄청 좋아서 취약점을 더 세밀하고 PV 코드로 굉장히 잘 뽑아주는 그런 툴들이 존재합니다. 홈 버전은 무료로 한 포트에만 이렇게 스캐닝이 가능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하나씩 한 번은 살펴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스캐닝이 끝났으면은, 저 메타스플로이 통해가지고 MITM 중간자 공격도 해보고, 그리고 트로이트 목마를 위해서 그 제일도 한번 해볼 거고요. 다음에는 백신 우회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셋 파일 통해가지고 그 사회공학 어떻게 진행할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